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의 유경만 교수 방금 소개받은 사람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기업에서 HRD, HRM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HR의 원래 약자는 Human Resource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원으로 이제 봐서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 뭐 이렇게 교육 인적 자원 뭐 이렇게 할 때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이상 HR에는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HR은 그냥 제 마음대로 Human Relationship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HR을 가지고 또 말장난하면 Happiness Revitalization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것인지 이런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을 갖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레비 스트로스라는 그 인류학자가 있거든요. 그 양반이 쓴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 보면 거기 브리꼴레르하고 브리꼴라주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맥가이버를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런 문제 상황에서 매뉴얼을 참고하지 않고 주어진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가 오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만으로는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제가 갖고 고민을 해본 주제입니다. 교재는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교재 내용하고 제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틀려요. 네. 저는 강의 5분 택시 타고 오면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날리지 2.0 시대를 넘어서 3.0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텍스트북으로 다큐멘트된 날리지가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올드 날리지로 전락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 내용하고 여러분 제가하고 틀리다고 이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강의를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보고 느끼시고 한 3가지 정도만 건져가세요. 너무 뭐 17가지를 지금 제가 강의할 내용을 1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띵 하시죠?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이게 브리꼴라주 인류학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탈출하는 즉흥적 상황 판단력, 임기응변력 이런 걸 발휘하는 과정이 이제 브리꼴라주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브리꼴레르라고 하죠. 그래서 손재주꾼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말로는 손재주꾼으로 이렇게 딱 의미를 포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교수들이 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평범한 교수, 보기 드문 교수, 황당한 교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로 만나는 교수님은 1, 2,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1번. 2번은 없으신가요? 뭐 3번도 많으신가요? 저도 이제 한양대학에서 학교에서 교사학습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경희대학교도 교사학습개발센터 있죠. 그래서 이제 신임 교수 들어오면 첫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 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교수는 아날로그 세대고 학생들은 N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날로그는 안 하려고 버티는 세대,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웠던 걸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근데 N 세대들은 감성 세대고 이미지 세대고 그리고 슬슬 피하고 개기고 이런 사람 애들인데 아날로그는 물고 늘어지고 끈기 뭐 이런 게 삶의 미덕이었어. 아무튼 가치관, 직업관, 학습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점점 이제 대학의 고객이 학생인데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강의를 뭐 무조건 다 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학생들도 보고 일방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수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3번의 교수님이 강의하면 5분 지나면 5명이 자요. 10분이 지나면 10명이 자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형 강의일수록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자버리는 이런 강의가 지금 대학이 안고 있는 저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문성을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하지 못하면 그 전문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지로. 이게 공이고 이게 개고 이게 사과고 이게 문이에요. 그죠? 이게 공개 사과문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교수가 강의하면 저 뒤에 조는 학생 깨우라고 그러면 그 학생이 거꾸로 교수님이 졸게 했으니까 교수님이 와서 깨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교수님은 이제 화가 나니까 너 공개 사과하라고 그러면 네, 그 학생이 교수님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사과해요. 공 하나 갖다가. 네. 나중에 이제 이게 공개 사과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이제 미래의 문맹자는 컴맹 문맹도 아니고 상맹이라고 그럽니다. 상맹. 이미지를 이해하거나 이미지가 이제 상상력의 원료잖아요. 이미지네이션이 이미지로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상상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트위터에서 주순 이미지인데요. 네, 공이 하나 있고 개가 있고 사과가 있네요. 그죠? 이것도 공개 사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전히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한참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텍스트를 메시지를 넣는 이게 공개 사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미지가 중요하게 점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팔입니까 벌입니까? 네, 이게 팔이하고 벌이 최근에 잡종 교배된 벌팔이라는 건데. 요즘 대학에서의 학문적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통섭, 융합, 지식 융합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걸 팔이라고 가정하고 파리학과 1학년 때는 파리학 개론 배우시죠 주로. 경영학 개론. 이거 개론 책 읽고 혹시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네. 개론의 정의가 개소리하는 론의 약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2학년 때는 이제 파리 앞다리론을 배우겠죠. 이제 강론을 하나씩 떼서 배워야 되죠. 뒷다리론 배우고 4학년 때 이제 졸업 분해줄이 인턴십 하면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죠. 그다음에 학사는 정의가 이제 모든 것을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학사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학사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학사예요. 뭔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졸업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제 학사죠. 그래서 이 파리학과 학사가 파리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대학원을 가죠. 파리학과 대학원을 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전공 부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파리를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돼요.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뒷다리를 전공하거나. 그래서 앞다리를 전공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간 연구한 다음에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죠. 근데 그 앞다리는 몸통에서 떼가지고 실험실로 갔기 때문에 그건 죽은 다리라서 파리에 대해서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석사는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참고로 이 석자가 돌석자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석사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앞다리만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전문가다. 그다음에 이제 앞다리 전공한 석사가 앞다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지적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학과 앞다리 전공하는 박사과정에 입학하죠. 그죠? 그래서 박사과정에서는 앞다리를 또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돼요. 더 세부 전공을 파리 앞다리 발톱을 전공해야 돼서. 그래서 파리 앞다리 발톱 학술대회에 가서 이제 발톱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고 발톱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이런 거죠. 그죠? 이제 박사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군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박사가 된다. 이제 저같이 교수가 되려면 이 앞다리 발톱을 또 통째로 전공하면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더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앞다리 발톱에 낀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 앞다리 발톱 때 학술대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때끼리도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 때도 또 학파가 있어요. 까만 때 학파도 있고 노란 때 학파도 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본 30년 산 때 전공하는 교수, 21년 산, 17년 산. 이게 위스키 연수라는 건 아시죠? 근데 30년 산 때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17년 산 때 전공하는 교수님이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극심한 그 학문의 세분화, 전문화가 갖고 온 역기능 때문에 이제 최근에 지식융합의 이야기들 하고, 물론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통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판도 많이 받고 하지만 아무튼 새로운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어떤 것일까? 예? 한우물 파라고 그러죠? 한우물 파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정의하는 한우물은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우물 파다 매몰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매몰될 수 있거든요. 깊이 파다가. 그러니까 파되 전문성을 가질 때 주변 인접 분야를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래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이제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꽤 많이 썼는데요. 이게 제가 삼성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쓴 책들인데 이게 지식경제시대 학습조직이라고요. 한국 최초로 세로로 된 제목의 책입니다. 물론 이제 남들이 다 가로로 제목을 짓길래 저는 세로로 차별화시켰는데 결국은 별로 안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남과 달라야 됩니다. 남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대체할 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something different한 나의 차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데는 성공했는데 그 다름을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식 산부인 과학 이런 걸 연구하거든요. 지식 임신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지식 낙태수술 방지법 이런 걸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자연 분만시킬까 이런 식으로. 예, 산부인과학하고 지식경영학을 융합시키면 지식 산부인과학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남과 다른 데는 성공했는데 아직 남이 알아주질 않아요. 제가 산부인과 그래서 트위터에도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써놨더니 지식은 떼내버리고 저를 산부인과 의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은 한 100만 권 팔아가지고 분당에 집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그리고 2탄, 3탄 번역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펄떡이는 물고기가 잘 팔리니까 펄떡이는 영어, 이거 물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이게 안 팔려요. 펄떡이는 길거리에서 피쉬가 잘 팔리니까 물고기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이게 다 장렬히 전사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뒤에 가서 깃발을 꽂아가지고는 남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따라해서는 남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얘보다 잘 팔리는 책을 쓰려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깃발을 꽂고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일단 뭔가 달라야 돼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많이 읽어보셨죠?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치즈 책이 안 팔리니까 이제 버터로 차별화시켰어요. 내 버터는 어디로 갔냐? 얘도 안 팔리고. 누가 내 치즈 자꾸 옮겼냐고 물어보니까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요. 그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치즈 얘도 안 팔리고. 얘는 무려 200만 권이 팔리는데 이 뒤에 나온 거는 20권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휴브리스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소수 집단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한 성공 체험을 다른 상황에도 자꾸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 휴브리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과거의 성공 체험을 자꾸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전혀 다른 상황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러닝보다는 언러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책을 쭉 썼는데 제가 하나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MT 교육공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MT가 Map of Teens라는 책이에요. 10대들을 위한 진로 선택을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 중고등학교 진로 지도를 하는 뭐 교사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쓴 책인데 이 교수들은 이제 업적 평가를 받는데 전공 서적을 쓰면 5점을 주고 교양 서적을 쓰면 1점에서 3점을 줍니다. 그럼 저 MT 교육공학이 전공 서적일까요? 교양 서적일까요? 제가 교육공학과 교수예요. 이제 교육공학 개론 책을 써가지고 500권도 안 팔려서 일종의 자기계발서처럼 이제 교육공학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 교육공학과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으려고 올렸더니 판정이 교양서적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5점을 못 받고 3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죠. 제가 교육공학과 교수가 교육공학 책을 썼는데 이게 왜 교양서적이냐. 그럼 전공과 교양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공은 어렵게 쓰는 거고 교양은 쉽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게 쓰면 이게 전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무겁게 레퍼런스도 많이 인용하고
남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어렵게 쓰고 이렇게 해야 막 훌륭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세계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게 밀어붙이는 패러다임에서 잡아당기는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건데, 아무튼 내가 원하지 않던 정보가 옛날에 나한테 막 쏟아져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 체크할 때 우선 지우는 메일을 먼저 쭉 지우신 다음에 볼 걸 나중에 보시죠. 네. 그래서 너무나 스팸 메일이 많고, 그래서 뭐 R2 붙여가지고 내가 마치 보낸 것처럼 해놓고 뭐 오빠 나야 뭐 이렇게 그거 눌러보면 또 이상한 메일도 뜨고, 아무튼 너무나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정보를 찾아가다가 다시 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오죠. 뭐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미래 이미지를 풀 잡아당기면서 바람직한 미래 뭐 이런 것들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범인이라고 보면 이게 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인은 밀어붙여서 이제 시대가 과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만나고 싶은 미래의 애인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렇게 자꾸 이제 비주얼라이즈 시키고 비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그 다음에 2번에서 브리콜레르형 인재를 말씀드리고, 이걸 양성하는 대학을 이제 브리콜라주 대학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브리콜라주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써가지고 인터내셔널 브리콜라주 유니버시티를 온라인에다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학은 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잡학과 해가지고 전공이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잡사를 양성하는 이런 학사, 석사, 박사 후에 돈 높은 학위가 잡사라는 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박사 후에 밥사, 술사 이런 사람도 있지만 브리콜라주 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스킵할 내용을 좀 몇 가지. 이 마켓 3.0이라는 내용은요, 마케팅 책인데요. 동영상은 생략하고요. 여기 1.0, 2.0, 3.0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여기 여기 지워져버려. 영혼을 움직이는 완전한 인간. 영혼을 움직이는 이란.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1.0 시대, 2.0 시대, 이렇게 3.0 시대로 가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웹 2.0을 넘어서서 3.0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한 화두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마켓 3.0이라는 필립 코틀러, 마케팅하는 사람한테는 뭐 필립 코틀러가 거의 바이블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3.0으로 가면서 이제는 이제 단순히 개방 공유 협력의 시대를 넘어서서 지식을 이제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고, 그래서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작가와 독자가 구분이 안 되고 작독가라는 말도 작자이자 독자이고 독자이자 작가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지식을 공동 창조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뭐 이런 패러다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TGIF 시대라고도 트윗, 구글, 그 다음에 아이폰, 페이스북을 주제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도 나왔죠. 그죠? 아무튼 페이스북이 국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큰 국가라잖아요. 인구로 따지면. 그만큼 이제 마이클 주커버인가요? 아무튼 그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만들었다가 지금 거의 떼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대인데, Thanks God It's Friday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주말이 없어지고, 항상 트위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 있지만 집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위험한 시대가, 이 웹이 가고 이제 앱의 시대가 온다는 말도 있고, 이제 앱을 잘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돈을 버는 시대가 이렇게 또 오고 있고요. 윤대영 씨라고 소설가라고 최근에 신문 칼럼에서 보니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일까, 소셜미디어가 소통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소통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주장을 쓰신 건데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편지 써가지고 우체통에 가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설레이고, 이런 기다림, 설레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바로 답이 안 오면 막 화를 내고, 그죠? 또 이렇게 DM 보내는 답장 안 하면 뭐라고 막 트위터에 가면 막 트집 잡는 사람 너무 많고, 그죠?
그래서 토마스 엘리엇이라는 영국 시인이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지식 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튼 이렇게 지식 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창조한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보 공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식 가공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런 세상이 있고,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지식이 막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소통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식이 소통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정보가 소통되는 걸까? 아무튼 이런 문제,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아까 제가 푸시하고 풀 얘기했는데 더 파워 오브 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실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푸시에서 풀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도 제가 추가해가지고 좀 더 정리한 건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플랫폼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이러닝도 아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LMS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컨텐츠 개발 방식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소셜 플랫폼을 구축해놓고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엑스퍼트들이 모여서 거기에 지식들이 막 이렇게 공유가 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든지 어떤 지식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식이 자유롭게 교류, 공유, 창조 이런 활용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날리지 1.0, 2.0, 3.0을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1.0에서는 이제 지식을 객체로 보죠, 객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삼성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나가려고 하니까 삼성에서 5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삼성에다 이렇게 놓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드디스크를 떼놓고 나왔어요. 그 하드디스크에 뭐 200메가 용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식이 저의 지식하고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나오는 순간 제 지식은 저하고 같이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체화된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김치 담그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김치 굉장히 잘 담그는 엄마가, 그래서 딸내미 10분을 때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이 책을 너무 잘 써가지고 사이버에도 공유를 해가지고 전국의 딸내미들이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가봤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담근 김치 맛하고 맛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하죠? 네, 손맛의 차이라고 그러죠. 손맛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공유할 수 없죠. 손맛을 공유하는 방법은 엄마하고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장기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 그 대장금 드라마에 보면 장금이가 한상공한테 물어보죠. 양념은 얼만큼 넣을까요? 적당히. 물은 얼만큼 부을까요? 뭐 자작하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한. 네? 이따가 이제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제 그 플로우라고 어디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지식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휴먼 릴레이션십이라고 한 것도 이 관계 속에 지식이 존재하는데, 관계가 더럽고 관계가 기분 나쁘면 지식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안 믿어요. 이런 불신 관계 속에서는 지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3.0 시대는 이제 물론 지식 자체가 구성주의에 의하면 소셜 날리지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리얼타임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공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브리콜레르가 바로 이제 어떤 분야의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R도 휴먼 리소스가 1.0. 그래서 이 HR, 이런 패러다임으로 보면 조직에서 이제 사람을 잘 부려먹은 다음에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발로 차서 내쫓아버리고, 또 기운이 쌩쌩한 애들 신입사원 또 불려먹고, 이런 패러다임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십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먼 리바이탈라이즈.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이 중심에 서면서 사람의 행복. 요즘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너무 재밌어서 미치겠는 사람. 출근하고 싶어서 막 몸이 뒤틀리시는 분 안 계세요? 다 출근하기 싫어서 뒤틀리시나요? 그러면 고진감래라는 말을 믿으시는 분,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 믿으시는 분 아무도 안 믿으세요? 다행이네요. 고진감래 끝에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밖에 안 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행복하고 지금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언젠가에 누릴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평수를 늘렸는데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면 신나는 것, 자기가 하면 재미있는 걸 찾는 것이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자기의 재능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김정태 그 작가님에 의하면 스펙과 스토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예를 들면 전문성의 정의를 스펙으로 볼 거냐 스토리로 볼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익 900점에 학점 4.0 합쳐 4고 36 예를 들면 3,600을 받으면 연봉을 3,600만 원 받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사람, 자기만의 체험적 스토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스토리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도전적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 체험적 스토리. 그래서 감동해야 행동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스토리인데 스토리로 감동을 시키면 감동받은 사람이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재수없는 천재와 일하고 싶습니까? 끌리는 바보와 일하고 싶습니까? 네? 재수없는 천재하고 일하고 싶어요? 네. 물론 끌리는 천재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취업의 정답이라는 책에 보면 학점은 2.3밖에 안 돼요. 2.3. 근데 이 친구는 당구 5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당구장에서 살았죠. 학점 4.5 만점에 4.47인 학생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동일한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4.47 받은 학생이 떨어지고 2.3인 학생이 합격됐어요. 대기업에. 그것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구 쳐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그 차이는 뭐냐면 스펙이 높은 사람은 머리로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뜨거운 가슴으로 눈동자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상대방한테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당구를 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열정적으로 얘기해요. 네? 그래서 면접관이 딱 보고 쟤는 뭔가를 시키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겠다. 근데 옆에 있는 애 보니까 재수없어 보여요. 스펙은 굉장히 높고 그냥 거의 안 갔다 온 데 없이 다 갔다 왔고 학점도 높고 토익 다 높은데 뭔가 일을 시키면 자기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위치가 보이죠. 결국은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의 개념을 이제 벗어나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전문가로서, 왜냐면 조직에 가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 남과 다르게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능과 사회적 성공과의 관계에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도 이렇게 조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평범한 인생을 살았고 극소수만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거예요. IQ 100%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능과 성공 사이에는 NSD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관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관계. 자, 여러분 킹코스라는 복사 가게 아시죠? 킹코스. 여기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킹코스 창업자가 얘야 폴인데 폴 A를 받은 학생들은 B를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C를 받은 학생들은 회사를 경영하고 D를 받은 학생들은 건물을 기증한단다. 그렇다고 해서 다 D 받고 다 C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학교 똑똑이 북 스마트 책 똑똑이 책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는 스트리트 스마트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자기 도전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인재 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재 전쟁, 더 war for talent 해가지고 그 인재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는데 맥킨지가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데 엔론이라는 회사에다가 그 인재 컨설팅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명문대학 나온 똑똑한 인재들을 다 채용했는데 거의 망했어요. 그 회사는. 이론적으로는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된 가정은 개별적 구성원의 지능이 조직의 지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개인들을 많이 채용하면 똑똑한 성과, 똑똑한 조직이 될 것 같은데 한 개인의 똑똑함과
집단 지성, 집단 지능, 뭐 아무튼 이런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인재상은 이렇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를 잘 짓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다 채용되겠네요. 그죠? 다정한 사람이니까. 사우스웨스트는 이렇게 또 기업 문화가 펀이에요, 펀. 그래서 면접할 때 사람은 웃기면 걔는 합격되고, 웃기지 못하면 불합격되고 이런 회사예요. 그 파일럿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잖아요. 지상 몇 미터고 지금 현지 도착 시간은 몇 시고 온도는 몇 도고 이런 거 들으면 그 파일럿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 감동적인가요? 틀에 박힌 메시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냐면 전 좌석이 흡연석인 관계로 흡연석이 아니라 금연석인 관계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분은 창문을 열고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와 함께 담배 한 대를 피우시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뻔하잖아요, 그죠? 그런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아주 단거리 그 비행사이면서 굉장히 단항공사가 막 주춤주춤하는데 우리가 계속 고속 성장하는 이유,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자, 이제 브리콜레리의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을 지금 구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었죠. 르네상스형 인간이죠. 맥가이버도, 요즘 맥가이버 향수가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재미있을 텐데, 그죠? 네. 한국에서는 이 다산 그 정약용이 짧은 기간에 500권인가 600권의 책을 썼는데 어떻게 그때 컴퓨터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썼을까?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이 쓰신 다산 지식경영법에 보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체계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들을 분류하는 이 분류의 대가,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한 걸 또 다시 또 편집해가지고 새로운 책으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분류 편집, 그러니까 편집 마술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편집 대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가 이게 스페셜리스트 트랙이고 이게 제너럴리스트 트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넓이고 이게 깊이거든요. 그럼 넓이도 없고 깊이도 없는 이런 애들은 이제 하수 꼬봉에 해당하죠, 그죠? 그다음에 한우물 파는 이 은둔거사들이 이제 스페셜리스트고, 넓게 아는데 결정적인 하나를 모르는 이런 제너럴리스트 잡사도 있고, 이거야말로 이제 넓게 깊게 하는 무림 지존에 해당하는 오야봉이라든지 고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깊이 판 다음에 옆으로 가든지 넓게 판 다음에 깊이 파든지 아무튼 전략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의력과도 직결되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경험입니다. 여기가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나 욕망 이런 거, 하늘을 향한 미래를 향하는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의성은 사람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곱하기 하늘로 향하는 욕망을 곱하면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천지인 공식으로 그냥 창의성 공식을 만들어 본 건데요.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말고 그런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창의성은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켜서 연속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러려면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킬 재료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창의성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경험의 풍부성,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많이 하죠. 근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을 100권 읽은 사람하고 1권 읽은 사람, 누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냐면 당연히 100권 읽은 사람이 많이 내겠죠. 그리고 산전수전 우여곡절 다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의 레퍼런스, 그 두께가 교양의 두께이고, 교양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크리에이티비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여기 garbage in, 쓰레기가 들어가면 garbage out, 쓰레기가 나온다. 이것은 기고만장한 법칙이에요. 기고만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가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방대하게 읽고 들어가야 아이디어가 나오지. 그냥 부랴부랴 일상적인 생각 갖고 들어가서 회의하면, 회의가 끝나면 심각한 회의가 들잖아요. 그죠? 회의의 결론은 항상 열심히 하자. 뭐. 그리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전부 검토 능력 경진대회를 하고,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물어보면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책상을 세게 치면서 물어보면 적극 검토해보겠다. 늘 검토하고.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No Action, Talking Only의 약자인 건 아시죠? 액션을 안 하고 토킹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요, 사자성어 중에 물극 필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산전수전 이렇게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경험하다가 극에 달하면 이제 반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도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도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팠다가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가 두껍게 쌓이면 그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식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극이거든요. 그 극에 달하면 다시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물극 필반이라고. 바다도 물이 다 흘러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그죠? 네. 물이 왜 바다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아주 쉬운 건데.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다 모든 세상의 온물이나 물들이 다 바다로 모이잖아요. 그죠? 바다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가 안 받아주는 거 봤어요?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려면 이렇게 높은 데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늘 자세를 낮추는 것이 높이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계속 군림을 하잖아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름이 5% 부족하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예요. 늘 자기는 5%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고. 좀 썰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전문성의 상당 부분은 실천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practical knowledge. 그래서 여기 체험적 지식, 개성 기술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만이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독창적인, 독특한,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가 겪었던 지식, 이런 게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얘기하는 idiosyncratic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서 경험한 지식, 임상 지식. 이게 이제 실천을 통해서 성찰하면서 상황. 자, 이 상황이 달라지면 특정한 지식이 A라는 상황에서는 통용됐었는데 B라는 상황에서는 통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일리 있다고 그러죠. 일리. 그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근데 일리가 진리로 바뀌는데 진리가 영원히 진리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만 진리로 통용되는, 또 다른 진리에 의해서 공격받고 또 다른 진리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또 너무 강제로 하면 이게 무리가 되죠. 진리, 일리, 무리라는 책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실천을 한 다음에 리플렉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플렉션이 이따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실천하면서 리플렉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적 지식을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우리를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인텔리전스가 인터랙션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셜 플랫폼에서. 그래서 인텔리전스도 이제 인터랙션 기능이다 해가지고,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트워크 오브 엑스퍼트니까 엑스퍼트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함께 워크 투게더 일하면서 갖고 있는 소셜 스킬이 바로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IQ가 높은 사람들이 소셜리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은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차력 빌려다 쓰고, 그죠? 그래서 connected specialization이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connected, 연결된 전문성.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티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고, 하이브리드라고도 하고, 버서타일리스트라고도 하고, 다산,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고, 통섭, 융합, 또 북극인재, 남극인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북극인재가 머리 똑똑한 애들이고요. 남극인재가 북극인재들의 발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재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길거리에서 스트리트 스마트는 남극인재가 더 많다는 거고, 화초는 비닐하우스 속에 화초는 비닐하우스가 걷어서 바람에 날아가면 얼어 죽잖아요. 근데 잡초는 뽑아도
살아나는 원동력은 잡초는 그 TRB라고 있는데 TR, 탑과 루트의 비율이 8대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대 8이죠. 2대 8. 그러니까 루트가 8, 탑이 2. 그러니까 잡초는 겉으로 드러내는 거지 20%. 안 보이는 80%가 뿌리라는 건데 결국 이게 이제 안 보이는 뿌리에 해당하는 게 암묵적 지식이죠. 아까 손맛에 해당하는 거, 지식은. 근데 겉으로 우리가 문서화시킬 수 있는 지식은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20%를 우리가 이제 사이버에서 공유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이제 효율화시키면 프로세스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프랙티스에 숨어져 있는 숨은 노하우들을 우리가 이제 희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안철수 교수님도 이렇게 A자형 인재 이야기를 했죠. 각자의 전문성을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이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다른 사람 전문성 이렇게 소통하는. 그래서 요즘 더더욱이 창조와 연결돼서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의미 없는 전문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리퍼폴스하고 리믹스를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slideshare.net에 가면 키워드로 크리에이티비티를 딱 치면 누군가가 창의성에 대해서 엄청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음악까지, 배경음악까지 쫙 깔려 있고 그걸 주워다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창의성이라는 거를 강의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자료의 일부를 갖다 쓰고 물론 레퍼런스를 달아주고 나의 목적으로 재목적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러닝 리소스들을 리믹스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엮는 놈이 인자다. 이게 오늘날의 화두예요. 뭔가 새로운 건 없다. 남과 다르게 엮으면 새로워 보이는 거다. 이런 거죠. 제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만든 거 별로 없어요. 다 주워가지고 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소주 정수기가 있는데요. 물통 대신에 이렇게 소주를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 누르면 정종이 나오고 파란 거 누르면 청아가 나오고 이런 개발을. 제가 진로는 저 참이슬 진로가 개발한 거잖아요. 정수기는 웅진 코웨이에서 개발한 거고. 저는 소주 개발 기술, 정수기 기술은 없지만 남이 만든 걸 보고 엮는 기술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최근에 소주 가습기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물통 대신에 소주통을 이렇게 엎어놔가지고 이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출근이 불가능한 이런. 그래서 뭔가 창조가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수성입니다. 감성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타인의 불안감, 타인의 불편함, 타인의 불만족스러움을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제가 소주 가습기를 개발한 사례를 왜 말씀드린 거냐면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의 불안함, 불편함, 불만족스러움 이걸 제가 감성으로 포착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궁휼히 여겼잖아요. 그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감수성이에요.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사 어떻게 하면 소주를 기체 상태로 마시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소주를 가습기를 개발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소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소주의 시장이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시장이지만 사람의 감성을 포착해가지고 욕망을 자극하면 시장은 무한대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주워다가 엮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면 이제 변화, 혁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리고 새 양날개처럼 감성만 있으면 안 되고 이성도 있어서 이렇게. 하나가 부러지면 날아갈 수 없는 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제까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합리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측면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를 들면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이쪽에는 계단이 있어요. 그 동영상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올라가겠어요. 다이어트를 하시지 않을 분들은 다,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교육시켰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된다. 계단을 올라가야만 건강에도 좋고, 다 교육받고 끄떡끄떡 했는데 돌아가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계단에다가 건반을 형으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를 밟으면 도, 그 다음 레,
이런 식으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계단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가위바위보 하면서 막 게임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넛지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넛지. 이게 팔꿈치를 이렇게 슬쩍슬쩍 밀다, 이런 선택을 자유로운 개입 선택주의자에게 이제 넛지라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한 개인의 능력, 의식, 사고방식 이런 거를 자꾸 막 이야기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선택의 조건을 바꾸면 사람은 또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브리콜라주 대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친구가 지식의 계속적인 파편화와 그것을 인한 철학의 혼란은 실제 세계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만든 인공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자, 브리콜라주 대학의 그 교목은 신갈나무예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혼자 사는 독야청청 패러다임이지만 신갈나무는 더불어 사는 패러다임이거든요. 교화는 개나리예요. 개나리를 선택한 이유는 장미꽃, 모란꽃은 이제 개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개나리꽃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춤을 추는 군무예요. 개나리꽃 하나는 화려하지 않지만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서 춤을 추는 거는 아주 멋있죠. 교초는 잡초이고요. 교가는 낙학가라고요. 낙학가가 이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즐겁고요. 제가 만든 학습 찬양은 학습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학습은 언제나 온유하며, 학습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학습이라, 이걸 제가. 저런 게 창조예요. 뭐 남이 만든 거가 조금 둘러면 며칠면. 그 다음에 유치원의 청마 깃발을 패러디한 시도 많죠. 그 다음에 그 꽃,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 예를 들면 내가 교육공학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다만 교육공학은 개론서에 불과했다. 근데 내가 교육공학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의 의미 있는 뭐 삶이 됐다 말이고. 그리고 그 교수는 이게 짐승인데요. 또 학교에 동물은 아직 안 정했고 교식은 잡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크 아탈리라는 그 미래 문명가가 이태리 사람인데 21세기는 이제 레고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에 갖고 있는 독자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리 뭉쳤다 저리 뭉쳤다 이런 이합 집산이 늘 일상화되는 그런 그 이질적 문명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마에 게니치라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지식의 쇠퇴라는 책에 보면 그 티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골자는 그 티칭, 가르친다는 것은 답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했는데 앞으로 상황들이 이제 바뀌면서 그 불확실하고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스승이든 제자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탐험해보고 모색해보고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답, 주어진 상황에서 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제 브리콜레르의 이제 개념성을 일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브리콜레르 대학의 교육과정은 이 켄 로빈스의 교육혁명인데요.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켄 로빈스를 치시고 최근에 책도 나왔어요. 엘리먼트라는 책이 나왔는데, 엘리먼트가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하는, 뭔가 이렇게 확 어떤 뜨거운 그 창조가 시작되는 부분을 엘리먼트라고 정의했고요. 아주 강연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의미를 던져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브리콜라주 대학의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이렇게 4학년까지 이제 수시로 바뀝니다. 저는 실라버스대로 수업을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실라버스대로 수업을 하면 애들이 다 계산을 하잖아요. 언젠가 뭐가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실라버스 6개월 전에 썼는데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지식이 계속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데 그 실라버스 그대로 가르치는, 저는 그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학기 중간에 또 새로운 어떤 논문이나 아티클이 나왔으면 그걸 또 써야 되는 거고, 또 학생들의 눈동자를 봐서 이렇게 약간 풀려 있으면 바로 드랍 테스트를 본다든지 뭐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늘 불확실한 상황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브리콜라주 대학의 자매 대학이 드리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기술 전공. 여기 굉장히 재밌는 과목들이 많아요. 불가능 도전학 세미나 이런 거, 역발상 강론, 걸림돌 제거 비법학 세미나, 여기 뭐 한계 도전 인턴십, 불장난 실습 이런 것도 있고요. 불장난 실습은 불가능, 불안, 불만 이거 불자 다 떼내 뿌리고 불가능,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계에 도전하느냐, 도전하기 전에 한계선을 긋고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은 이제 작은 관점의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에도 섬에 있는 대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대학에 이게 드리대학교가. 그럼에도 섬 옆에 아마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걱정대학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애들이 다니는. 여기 주로 개론을 많이 배워요. 한탄학 개론, 분위기 다운학 개론 뭐 이런 거. 다 개소리하는 우왕좌왕 지지부진 개론 뭐 이런 거. 시비 걸기 개론, 약점 발굴 실습 이런 거. 비전이 슬플 비자에 비전만 들으면 슬퍼지는 이런 슬픈 비전. 저런 과목을 4년 동안 배우니 뭐 인생이 다 멜랑콜리하고 글루미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교육 방법은 체인지 철학이고요. 그 체인지를 제가 그냥 한자로 만든 건데, 체인지는 한자의 체인지하고 영어의 체인지가 같잖아요. 그죠? 체인지. 이게 뭐냐면 이게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직접 해보면 인식,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된 게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은 지식은 봐보세요. 이게 지자가 화살 시자에다가 입구자거든요. 남의 목구멍에다 화살을 날리는 게 지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이 골 때리는 교육이고 이쪽이 가슴 때리는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골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와닿기를 희망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게 머리와 가슴 사이에 30cm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하잖아요. 더 먼 거리는 이제 가슴으로 와닿았던 메시지가 손발이 움직여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서 직접 해봐면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정리가 되고. 자,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뭐예요?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어디에 빈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질문하면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필이 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릴지 안 내릴지. 노잉이 아니라 노윙, 알미 아니라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 인간은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느낌이 있어요. 그 필링이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가 노잉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정직한 애예요. 느낌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느낀 게 머리로 올라가면서 희석, 각색, 탈색 되면서 이제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읽고 감동받은 사람 있어요? 석사, 박사 논문 읽고? 골 때리잖아요, 다. 그죠? 근데 논문 뒤에 감사의 글은 감동적입니다. 눈물이 나요. 네? 근데 논문에 감사의 글처럼 쓰면 졸업이 안 시켜주잖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썼다고 그러고. 우리 논문은 주관이 없는 객관들의 싸움입니다. 손님들만 거기 있어요. 손님 객자들. 자기 주관을 넣으면 뭐라고 그러고, 형용사 집어넣으면 형용사 빼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이제 필이 온단 말이에요. 가방을 싼다든지, 신문을 덮는다든지, 뭐 주변 노선도를 확인한다. 이런 갖가지가 다 데이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발생하는 산만한 현상이 다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조화시키면 인포메이션이 돼요. 조직화시켜서. 그래서 제가 단연간 연구를 해보면 표정별로, 이 사람은 세 번째 역, 이 사람은 두 번째 역, 이런 걸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했더니, 이분이 다음 역에 내릴 것 같아서 이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예언이 정확히 맞았어요. 이분이 다음 역에 내렸어요. 제가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해서 제가 못 앉게 됐어요. 네, 저 뒤에 아줌마가 뭐 보따리 던지고 그러진 않았고요. 이분이 잽싸게 자리 옆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친구,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옆으로 옮기고, 이런 예기치 못한 데이터가 또 하나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메모를 했죠.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구나. Learning by failure. 실패를 통해서 체험하고, 아까 리플렉션을 한 거거든요. 리플렉션.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번 다시 저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죠. 논리 내릴 건지 제 행동의 변화가 온 것은 리플렉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이 축적되면 저쪽에 지혜를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축적되면 이제 지하철 이렇게 잠시 후에 지하철에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봐요. 그럼 이번에는 뒤에서 세 번째 칸에 빈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이런 육감적 해안이 생기는데 그게 저쪽에 있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난리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 삶과 이렇게 직결돼서 그 삶 속에서 러닝이 일어나고 리빙이죠. 러닝, 리빙, 그 다음에 워킹 이 3자가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reflection in, reflection on, action. 그 액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액션 도중에 액션 한 그 바로 뒤에 in과 on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reflection in action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바로 또 다음 액션을 리플렉션을 통해서 바꾸고 한 액션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액션에 대해서 리플렉션 해봐서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안 되고 다음 넥스트 액션 이렇게 하고 이런 리플렉션 인 액션, 리플렉션 온 액션을 통해서 엑스퍼티스, 전문성이 생긴다는 것이 그 MIT에 있는 쇼인가요? 쇼. SCHON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은 특정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프랙티스를 하면서 리플렉션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겼던 그런 것들이 위대한 전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인들은 이제 1만 시간 법칙이죠. 1만 시간. 그 라울 라이어라는 책에서 그 말콤 글라드웰이 한 분야의 위협을 달성한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 1만 시간이 된다. 그래서 1만 시간의 그 경험의 축적이 이제 그런 달인들을 탄생시킵니다. 1, 29, 3, 여기 30이 아니라 300인데요. 1, 29, 300. 한 번의 위대한 성취는 29번의 작은 성공 체험의 결과이고 29번의 작은 성공 체험은 300번의 매일 작은 실천의 진지한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하일리 법칙이라는 건데요. 그 한 번의 위대한 심각한 교통사고는 29번의 사고가 겹쳐서 나고 300번의 조짐, 징후를 무시해버리면 29번이 나고 29번을 방치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심각한 사태가 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걸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드너의 그 8가지 멀티플 인텔리전스도 있고 다 보면 실용지능, 인격, 퍼스널 날리지가 사람과 지식을 뗄 수 없는 그런 마이클 폴라니의 지식, 성찰적 실천, 심오한 지혜, 실제적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이제 프랙티컬 날리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요. 이 청담동에 가면 안효주 초밥집이 있어요. 신라호텔에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이 사람이 밥알을 집으면 350개가 딱딱 집혀요. 두 번째도 350개, 세 번째도 350개. 굉장히 초밥이 맛있는데 그 밥알 350개 집는 거를 매뉴얼로 만들 수 있나요? 손을 씻는다, 밥을 집는다, 조짐이 이상하면 다시 논다, 다시 손을 씻고 다시 잡는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지식일수록 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손을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20%, 이 몸에 체화된 지식이 80%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경기도 파주에 가면 선일금고라는 김용호 회장님이 성공시대에도 나왔던 분인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저분은 전 세계 금고 어떤 금고를 갖다 줘도 수초, 몇 초 만에 금고를 열어버려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금고를 다 털 수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고를 어떻게 여느냐면 이 금고 여는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까요? 금고 여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 세 마디가 지식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금고 여는 노하우,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다운로드해가지고 봤더니 요렇게, 저렇게, 자기도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의 감각으로 금고의 원리들을 미묘한 감각 차이로 이렇게 딱 포착해가지고 그걸 열어버리는 거죠. 네? 선일금고가 세계적인 금고입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지만 낙산사 불 탔을 때 안 탄 게 선일금고예요.
자, 그래서 리얼 날리지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로지 경험될 뿐이다. unwritten story, 말하지 않은 스토리, 수지어 쓸 수 없는 대화 속에서. 그래서 practical knowledge일수록 자꾸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따라해보고 시행착오로 경험을 해보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 되면 리플렉션 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이런 경험의 축적 속에서 스스로 터득할 뿐이지 그걸 가르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인이라는 화두가 요즘에 이제 책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림이 장인의 대물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또 특정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암묵적 노하우의 실체들이 다 그 대물림이 안 돼서 또 전승이 안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그 COP라고 이제 Community of Practice라고요. 지식을 공유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Community of Practice는 연습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이 암묵적 지식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다 Practice라고 보시면 돼요. 이 Practice를 매뉴얼로 만드는 거를 Proces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세스를 많이 배우잖아요. 무슨 Project Management Process, 교수 설계, Instructional System Design, ISD Process. ISD 프로세스 배운다고 ISD 프랙티스가 안 되죠. 네. 저는 ISD 반대론자 중에 한 사람인데 ISD식으로 개발하면 다 죽음이다 뭐 이런 걸. 그래서 요구 분석을 하지 말고 욕망 분석을 해라. 뭐 루이비통이나 명품들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무슨 가방을 만들어줄까 이렇게 요구 조사하고 설문지 분석한 다음에 명품을 만들지 않거든요. 없었던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저 프랑스의 들레즈라는 철학자도 욕망은 바깥에 있는 사물이 재배치되면 없었던 욕망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재배치, 이것이 여러분 아이폰 3G 샀다가 자꾸 4G 사는 이유, 4G가 디자인이 바뀌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차도 2000cc 샀다가 2500cc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있던 제품을 자꾸 폐기 처분하라고 그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TV 하나 샀는데 3개월 저축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무슨 벽걸이 TV가 나와서 또 사라고 그러고, 그냥 있는 TV 폐기 처분하고, 벽걸이 TV 샀더니 또 PDP인가 뭐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랬더니 또 월드컵 볼 때 막 3D로 보라고 축구공에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 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벽걸이 TV 갖다 멀쩡한 거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게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크라우드 소싱은 불특정 다수와 아이디어 소싱을 하는 거예요. 크라우드. 아웃소싱이 아니라 크라우드 소싱. 그리고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셜 러닝을 하면서 다양한 실시간 생정보도 공유하고,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서로. 아무튼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콜라보레이션, 커넥티드, 뭐 커뮤니케이션, 코-크리에이션, 공동의 창조 이런 것들이 점점. 그래서 저도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 트위터에서 집단 지성 이런 걸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거를 금방 사람들한테 아이디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싱글이다, 싱글. 두 번째는 벙글이다. 그래서 싱글 들여, 싱글 벙글 하라 이렇게 멘션을 날렸더니 엄청나게 멘션들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우글우글도 있고 와글와글도 있고 뭐 버글버글도 있고, 그래서 순식간에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글자로 끝나는 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글은 구글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은 한글이다. 이걸 저 혼자 다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걸 주워가지고 저는 책을 쓰고, 그래서 책을 더 빨리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아이디어 제공에 도움을 준 트위터리언들에게 감사한들에게 한마디만 쓰면 돼요. 자, 지식의 융합의 종류는 같은 장르에서 일어나는 퓨전이 있고요. 다양한 지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융합은 통섭이고, 같은 플랫폼 위에서 일어나는 융합은 컨버전스고, 전혀 다른 것들이 뒤죽박죽 융합되면서 전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데페이즈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르네 마그리트인가요?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림들이 보이거든요. 이미지가. 네? 몸통은 물고기인데 다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낯선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걸 데페이지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메디치 효과라는 말도 있어요. 문명의 발달은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생긴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세계 문명의 꽃이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벨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한 이 레드랩이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조그만 연구소인데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을 이렇게 많이 배출한 이유는 이 메디치 효과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연구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로 자기의 전문성과 다른 사람의 전문성들이 크로스 펑션을 하면서 막 소통되게, 그것이 문명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자, 왜 갑자기 갈비뼈를 보여드리냐면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이 소통을 통한 그 창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 4월 11일 날 분당 수서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제가 일으켰어요. 일명 저는 4.11 사태라고 그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중앙분리대를 잠깐 졸다 들이받아가지고 제 차가 폐차됐어요.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갈비뼈가 7개 부러졌었고, 이쪽에 5개 부러지고, 여기 팔 부러지고, 목이 안 돌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갈비뼈가 너무 튼튼하게 잘 붙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붙으면 이게 더 튼튼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갈비뼈는 대책이 없잖아요.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지가 알아서 붙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갈비뼈를 기불사하는 건 없거든요. 그다음에 팔은 또, 근데 이걸 이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분당에서 일어나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갈비뼈를 보고 가요. 근데 갈비뼈도 아프지만 이 팔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서 이렇게 내리면 아프고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덜하고 그래서 이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전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뼈 전공은 정형외과 의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빨리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안 와. 한 3일이 돼도. 너무 바쁜가 봐요. 팔 부러진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근데 매일 오는 사람 또 한 사람 중에 몸무게를 재러 오는 사람이 매일 와요. 이 갈비뼈가 양쪽에 다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잘 못하는데 몸무게를 재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하루는 재줬어요. 올라가서. 이튿날 또 왔어. 몸무게를 왜 재냐고 매일 그랬더니 자기는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는 게 자기에게 맡겨진 미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관계없이 자기의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팔을 정형외과 의사가 찍어봤더니 팔이 부러졌다는 것을 일주일 후에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안 돌아가잖아요. 근육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목은 또 누가 봐야 되냐 그랬더니 신경외과 의사가 와요. 그래서 매일 3명의 의사가 와요. 정형외과, 팔 전공, 갈비뼈 전공, 흉부외과, 목뼈 전공, 신경외과가 와서 보고 가는데 제 몸은 또 어디가 아프냐면 이 목뼈와 갈비뼈 사이가 아프고 팔뼈와 갈비뼈 이 사이가 아파요. 사이. 그래서 사이를 전공하는 의사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양약으로 이제 신경외과 의사한테 목을 계속 약을 뭐 졸리기만 하고 안 낫고 그래서 제가 한때 그 경희대 그 병원에 있는 원장님이야 전체 교수들하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병철 원장님이셨었는데 지금 아마 원장님이 바뀌셨을 거예요.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갔더니 동서신의학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됐어요. 벌침 50대 맞고 이 목이 잘 돌아가요. 봉침이라고 벌 그 침을 희석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온몸에다 이렇게 놓는데 신기하게 50대 맞고 목이 안 돌아갔던 게 지금 아주 잘 돌아가요. 팔도 붙어있고 그래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아무튼 전문성과 전문성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이 과연 이제 그 인간의 신체는 전체인데 신체 부위별 전문가가 와서 보지만 몸은 여전히 칼자국 투성이고 몸은 안 낫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신체를 전체로 보지 않는 이런 양약의 치명적 한계라는 걸 제가 병원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이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 그래서 스페셜리스트의 정의가 everything, 모든, 저기 보세요. something에 대해서 everything이니까 뭔가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이지만 nothing about anything,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스페셜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과만 알고 남의 건 모르는 그 전문가냐 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광규 시인의 시도 있어요. 생각에 시인이 오로지 시만 생각하고 정치가 오로지 정치만, 경제와 경제인 이렇게 하면 사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이 낙원이 되려면 이 사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 사이. 그래서 전문성의 소통이 바로 이 시에서도 우리가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식이 이제 네트워크에 흐르고 있다,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 뭔가를 또 알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는 있다. 한 분야에 능통할 수는 있지만 모든 분야에 능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영복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 자기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소탕이다. 정치가들이 주로 소탕하려고 그러죠. 그죠? 정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 정치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치를 거꾸로 하면 치정이 돼서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뇌세포를 조사해봤더니 직업별로 대학 교수는 뭐 10만 달러, 과학자는 20만 달러 이런데 갑자기 100만 달러 되는 뇌세포를 가진 직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치가는 거의 머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주로 막 단상 점검하고 막 못 받고 막 몸싸움하고 그래서 유아기 때 뇌세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뇌세포가 굉장히 신선하대요. 그래서 뇌세포를 이식 받으려면 정치가한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재미난 유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능통, 박학다식, 소통,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화기애애하게 화통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금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능통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창조가 일어나려면 이 삼통이 돼야 되는데 이 통자가 이제 앞을 통자로 바뀌면 이제 창조가 안 되는 거죠. 그 대자보하고 부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자보라는 말은 이제 낯선 것을 익숙하게, 부자대는 이제 익숙한 것을 낯설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독창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한테는 대중들한테는 낯설어 보이죠, 그죠? 그 낯설어 보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낯선 것을 대중들한테는 익숙하게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남다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익숙하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통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 아이코노 클라스트라는 책에 보면요, 그 상식 파괴자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반 고흐하고 피카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그 전대미문의 새로운 미술가의 천재죠, 천재. 반 고흐하고 피카소가. 근데 결말을 보면, 종말을 보면 반 고흐는 골방에서 땡전 한 푼 없이 외롭게 귀잘르고 죽었죠, 그죠? 네. 피카소는 80살까지 젊은 여자하고 같이 백만장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네. 반 고흐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네. 그래서 피카소와 반 고흐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낯설은 굉장히 독창적인 미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하는 건 똑같지만 피카소는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미술을 방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낯설은 그림을 익숙하게 끊임없이 설득했다는 설이 있어요.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데자뷰와 부자대의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걸 잘해서 지금 아이폰까지 나왔죠. 아이패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아이매트가 나오는데 덮고 자는 이불도 아이매트로 나온다. 제가 읽은 최근의 책 중에 엘랑 비탈이라는 책이 있는데, 엘랑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도약이라는 뜻이에요. 약동. 비탈은 생명인데, 그래서 엘랑 비탈은 생명의 도약을 의미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 책에 이제 뭐가 소개되어서 나오냐면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존경을 받고 있는 위협을 달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엘랑 비탈이라는 용어로 푸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이제 근원적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열정, 절대고독, 지식.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소통도 중요하지만 일단 절대고독을 통해서 뭔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쏟아내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한 분야에 방대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레퍼런스, 지식이 축적돼야 이게 이제 근원적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실패, 이 실패는 이제 덮어둬야 할 것이 아니라 남다른 도전을 통해서 많이 남다른 성취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거울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남이 가지 않는 길 밖의 길을 가면서, 소달치는 소통, 달통, 치통, 이거의 약자인데요. 소통, 달통은 이제 통달, 뭐, 그리고 치는 정치. 여기서 이 정치는 이제 팔로티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전문성들,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주변 관계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브리꼴레로서 뭔가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작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난. 작난이 난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장난, 이게 작난에서 장난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고 있으면 얼씨구 놀고 있네 이런 비아냥을 받고, 장난치고 있으면 장난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는 장난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우리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시끌벅적하고 장난치고 그러면 벌 주고, 장난하냐 너 지금? 집에 가라 뭐 이렇게 기어 일터에 가서 놀고 있으면 놀고 있네라고 비난을 받고, 플레이라고 하는 이 놀이의 충동 속에서 창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 중에 1급, 직급이 높을수록 이렇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강의하면 잘 웃지도 않아요. 표정 관리.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도 막 그냥 표정 관리하고 안 웃고, 주로 여기 발달 근육이 여기 맞박 근육이라고요. 맞박 근육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볼태기 근육인데, 이거 막 움직여야 이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Serious people, 심각한 사람일수록 have few idea,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People with idea,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never serious,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표정 먼저, 볼태기 근육을 많이 발달시키고, 여기 있는 건 세월이 다 만들어줘요. 괜히 쓸데없이 맞박 근육 단련시키지 마시고, 재미있고 장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